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안방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TV 법률 상담소의 MC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김강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상임 변호사이신 김예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혹시 연말을 앞두고 두 분 계획하신 일 있으신가요? 저희 같은 민간단체들은요, 연말이 되면 그 사업 평가나 결산, 감사 같은 게 있어서요. 사실 죽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몇 년째 연말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그리우시겠네요. 어떠신가요? 네, 저희는 연말은 비슷한 사정이고요. 오히려 내년을 좀 꿈꿔보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구성원들끼리 좀 얘기를 하기로는 좀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인권 침해를 당하신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인권적으로 많이 돼 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고 이러는 것들이 되게 보람될 것 같고요. 또한 저희 센터에서 교육을 또 하고 있는데, 기존의 공무원, 이용자, 종사자 이런 좀 국한된 대상을 상대로 교육을 좀 한 바가 있다면, 이제 올해에는 좀 더 특정 직역이라던가 아니면은 대시민이라던가 학생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대상을 상대로 좀 만나 뵙고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좀 꿈꾸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장애인 인권 보장이 완벽하게 돼서 두 분이 아무 할 일 없이 마음껏 연말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TV 법률 상담소의 10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아들의 엄마입니다. 아들은 2년째 한 장애인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아들을 돌보는 데는 한계가 많아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아들이 힘들어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지내는 게 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의 마음일 겁니다. 시설에 잘 적응하고 지내던 아들이 얼마 전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시설 동료들이 자신을 놀리자 화가 나서 근처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돌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돼 있던 차가 파손이 됐습니다. 혹시 누구라도 다쳤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했다는 게 아파트 주민들과 시설 동료들 모두에게 엄마로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어쩌다 시설이 아닌 근처 아파트 옥상까지 가게 된 건지, 시설은 왜 아들이 놀림을 당하게 내버려두고 있었는지 의아했습니다. 차주는 아이의 소속을 알고 시설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고맙게도 아이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유리값 30만 원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시설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고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는데, 이후 갑자기 50%의 비용도 부담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피해 차주는 재활원의 이런 태도가 괘씸하다며 피해 금액 전액인 120만 원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급기야 시설은 이 모든 비용 역시 제가 부담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시설 측에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기에 이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피해 차주는 배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 역시 난감한데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설 측의 이런 태도가 너무나 화가 납니다. 법적으로 제가 이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 제 아들을 장애인 재활원에 보내신 어머니 사연인데요. 속이 많이 상하시겠습니다. 자, 김강원 팀장님, 이 지적 장애인이나 이 지체 장애인의 경우 이런 재활시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죠? 예, 그 장애인 시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에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 도서관, 장애인 재활치료센터 이와 같이 많은 종류의 시설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시설의 운영 목적에 맞춰서 이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김예원 변호사님, 이 장애인 시설의 경우 이 입소자 관리 책임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돼 있나요? 네, 이게 시설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입소자를 관리하는 그런 책임도 좀 세분화해서 봐야 되는데요. 일단 좀 이해가 쉬우시도록 그 시설 종류별로 입소 대상 장애인이 좀 다르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 장애 유형별 거주 시설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병변 지체장애인을 위한 시설, 아니면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또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그리고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시설, 이런 식으로 좀 특성화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주 시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1급, 2급의 중증 장애인만 거주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6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만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영유아 거주 시설도 따로 있고요. 또 1개월을 기준으로 보호자의 휴식 또는 일시적인 피난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이라는 곳에서 또 머물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형별 그 거주시설 입소 대상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와 동일하게 좀 나뉘어져 있기는 한데 공동생활가정은 거주시설과 달리 좀 더 그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거나 이런 면이 좀 더 자유로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에 머무는 연령대와 장애 유형과 장애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입소자의 관리 책임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지침에 따르면 그 인권 침해를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시설 내에서 대응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인권침해 사례를 인지했을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을 통해서 그 관련 사실의 진위 여부를 좀 소상히 파악을 한 다음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형사고발이나 관련 조치 등을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원칙적인 내용을 두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도 작년에 이제 올해인데 이제 내년이면 작년이 되겠죠? 예, 2014년에 매뉴얼을 개발을 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권 침해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내용을 담은 매뉴얼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인 영유아만 있는 시설이다, 아니면 장애인 노인만 있는 시설이다 할 경우에는 그 관리 책임의 범위가 상당히 다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예상하실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일 텐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그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연을 보면요. 지금 사고가 재활원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외부에서 일어났거든요. 자, 하지만 이 지적장애인 아들이 외출을 하는 동안에 직원이 아무도 몰랐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 사례를 보니까 시설 명칭은 재활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생활시설인 것 같아요. 2년째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그 시설 그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밖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시설 이용하는 어떤 시간이나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관리 운영 조치의 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사자들이 사실은 어떤 외출을 할 때도 같이 동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1대1로 관리가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시설 입장에서는 관리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생활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시기도 하고 많이 위축되시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 본인 당사자가 어떤 직접적인 사건의 어떤 그 원인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또 지는 것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떤 관리 운영상의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책임 소재가 인정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한번 보죠. 김예원 변호사님, 이 사연의 주인공 어머니께서 이 돈을 다 부담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얼마 정도 부담하시면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센터에 이런 사건으로 접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특히 장애인 아이를 둔 부모님이 장애인 아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장애인인데 이걸 책임져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네, 장애인이라도 법적 책임 발생합니다. 다만 심신 상실에 이를 정도로 중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던가 이럴 수는 있는데 그런 건 아주 예외적이고요. 원칙적으로 장애인이라고 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 중에 발달장애아가 아이를 2살짜리 아이를 밖으로 던져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금 사연 내용에서 실제로 이 아이가 이 사연의 주인공 어머니의 아이가 이런 일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아서 법적으로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될 거면 정말 이 아이가 했는지 책임 소재부터 좀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머니께서 돈을 부담하시겠다고 하고 맨 처음에 반반으로 시설이랑 나눠서 하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좀 지연되고 하면서 차주가 화가 나서 전체 금액을 다 배상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하는 금액이 4배가 뛴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단은 책임 소재가 있다 없다를 분명히 하시고 인정을 하시겠다라는 마음이시라면 그 견적서를 받아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하시더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시설 측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서 같이 뭐 공동 부담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의 구상권을 행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뭐 차주도 상당히 이해를 하는 상황에서 피해 금액의 최소만 받기로 하고 또 피해 그 사연의 어머니께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조화로운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시설 측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중재를 했더라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고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 어려운 법률 상식에 고민하셨나요? 이성환 변호사. 안방으로 찾아가는 개인 변호사. 고수의 똑똑한 법률 정보. 자, 다음 사연을 보겠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제 아들은 지적장애 2급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아들은 현재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학생이나 선생님들과의 학교 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사실 특수학교로 전학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한 적도 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일반 학교를 고집해왔고 고등학교까지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실제 졸업까지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얼마 전 학교로부터 놀라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학교 선생님의 얼굴을 핥혔다는 건데요. 선생님이 아들을 칭찬한다고 머리를 만지자 갑자기 선생님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아들은 평소에도 자신의 머리를 만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항상 주의를 해왔는데 선생님이 깜빡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선생님을 다치게 했다는 게 너무 놀랍고 죄송한 마음에 얼굴을 들기가 힘든 심정입니다. 문제는 학교 측에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동안 저한테 말은 안 했지만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며 아이를 특수학교로 전학 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제 욕심에는 어떻게든 고등학교 졸업을 이 학교에서 했으면 합니다. 특수학교에 가면 중증장애 학생들과 어울리며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진 않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또 집에서 특수학교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 현실적으로 보내기 힘든 상황인데요. 학교 측의 요구대로 전학을 보내야만 하는 걸까요? 예, 이전에도 장애인 학생을 둔 학부모께서 비슷한 사연을 보내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 자녀의 특수학교 진학을 꺼리는 경우가 이게 많은 것 같은데 김광훈 팀장님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특수학교를 꺼리시는 경우들은 이 사례와 비슷한 이유입니다. 사실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애 학생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어떤 일반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수준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장애 학생들과만 어울리다 보면 어떤
그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어떤 교육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일반 학생들과 비장애인들과 이렇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특수학교 진학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사연의 주인공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인 2급인데요. 물론 이 등급 때문에 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이런 지적장애를 갖고 있을 경우에 이 특수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좋은가요? 어떤가요? 사실은 특수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현재로서 권장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수교육법에도 보면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특수학교라는 게 장애인만 따로 모아놓고 장애인들의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회하고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같이 어울려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참여에 더욱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현재 어떤 장애복지 정책이 갖고 있는 기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 학교에서 다 같이 어울려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또 일반 학교의 학생이나 교사들도 장애 학생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학교에서부터 같이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그 생활 습관들이 결국 사회에서도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통합교육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겠네요. 자, 김여현 변호사님. 어쨌든 이 특수학교에 가야 되는 학생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특수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뭐 이런 장애 기준 같은 게 있나요? 특수학교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주변에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에 관련된 법 이름이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것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특수교육 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특수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수교육 지원 대상자가 되면 일반 학교에 일반 학급으로 가서 통합교육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게 이제 김광 피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이고요. 아니면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으신데 거기에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특수학교로 가야 되는 장애 유형이나 등급 정도로 판단이 되면 특수학교로 가게 되는데요. 이 법에 보면은 장애인 복지법이랑 조금 다르게 그 장애인의 유형을 좀 다루고 있어요. 장애인 복지법에는 15개의 장애인 유형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지금 11개 정도로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쓰이는 용어도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지적장애라고 통일이 돼서 명명되는데 아직까지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그냥 정신지체 장애 이런 식으로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여기에는 장애인 복지법에 없는 뭐 건강장애라던가 학습장애, 의사소통장애, 발달지체, 정서행동장애 이런 식으로 좀 장애 유형이 교육에 맞춰서 좀 세분화되어 있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아일 경우에는 장애 가능성에 대해서 뭐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 병의원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법에 적혀 있고요. 특히 특수교육지원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이 법에 따라서 설치된 센터거든요. 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아이가 장애인인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의 진단평가를 회부를 받게 되고 그 진단평가를 30일 이내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행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교육이 대상자가 된다면 그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특수교육지원센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 사람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에서 공부를 하든지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특수학교에 가든지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예. 자, 이번 사연의 경우 선생님을 학생이 폭행한 사건이 분명하게 발생했고요. 자, 주변 학생들에게도 이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히 클 걸로 보이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강제 전학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모 입장에서 뭐 대처할 방안이 있나요? 예, 굉장히 안타까운 그 사정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밉거나 선생님에게 대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장애 특성이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된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그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 장애 특성이 발현됐을 뿐인데 이렇게 전학을 종용해서 특수학교로 가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워 보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애를 이유로 또 그 차별을 한다고도 해석될 여지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학생이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부모님 입장에서도 학교 측과 잘 원만히 좀 그 화해와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뭐 가정교육을 통해서 이것들을 분명히 교정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던지 아니면 뭐 전학이 아닌 다른 종류의 징계, 출석 뭐 정지라든지 뭐 정학 같은 징계로 좀 줄여달라고 학교 측에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일정 정도 잘못에 대한 어떤 교정을 약속하면서 그래도 이제 전학은 여러 사정상 좀 어렵다는 점을 학교 측에 잘 어필하셔서 좀 해결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김 변호사님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네, 참고로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8년도에 그 부당한 전학 강요에 대해서 그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결정내가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 그거는 그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그 학습자에게 그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또 그 학습자의 인격과 개성을 중시해서 능력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때 그 사안은 그 일시적으로 기숙사를 폐쇄하면서 전학을 강요시켰던 아무 의미 없는 전학 강요 사건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행법상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그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전학을 요청하거나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도 그 위원회에서 의견 진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아이의 장애의 특성 그리고 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 등을 좀 잘 진술을 해주셔서 그렇게 전학을 통해서 아이가 급격한 그런 상황 변화를 겪지 않도록 그렇게 주변에서 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사건을 문제 삼아서 이제 전학을 결정할 수는 있는데, 뭐 강제로 특수학교에 가야 되는 건 아니겠죠? 뭐 다른 학교로 일반 학교로 전학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자, 어쨌거나 이제 특수학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이 특수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 장애인을 좀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좀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 특수학교에서는 보통 어떤 교육을 하게 되나요? 네, 특수학교에서는 그래도 그 일반 교과 과정에 대해서도 수업을 하지만 오히려 그 직업 훈련이라던가 이런 거를 겸해서 그 장애아의 그 개인적인 특성을 잘 발현시킬 수 있는 사회에서 적응해서 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위주로 좀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일반 학교보다는 현장 학습이나 체험 학습이 훨씬 더 많아서 그렇게 그 단체 소규모로 움직이는 그런 체험 학습이나 단체 활동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생활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 뭐 이것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특수학교에서 장애인 아동에게 맞는 교육, 또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사회에 적응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어쨌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부분은 예. 당사자에게도 뭐 나쁘다고 말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뭐 교과 과정에도 장애를 또 반영한 교과 과정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도 하고 또 뭐 직업반이라고 해서 직업 훈련을 따로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취업에도 도움이 되긴 한데 또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그 장애인 복지 체계 안에서만 이런 것들이 가동이 돼요. 그래서 예. 직업 훈련을 받는다 해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뭐 근로작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로 뭐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학교를 나온 이후에 제대로 사회 통합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그 장애 영역 안에만 머물러 한다는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 예. 참 어머니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난처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지금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어머님의 입장, 또 아드님의 입장을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곳에서 아들의 특수한 사정,
장애라는 것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정들을 충분하게 잘 말씀하셔서 원치 않는 전학이라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 어려운 법률 상식에 고민하셨나요? 이성환 변호사. 안방으로 찾아가는 개인 변호사. 고수의 똑똑한 법률 정보. 다음 사연을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상황으로 얼마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꽤 오래전에 중증 치매로 인해 요양원에 입소하셨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어머니가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따로 살고 있는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인 이후 의지가 되긴커녕 어머니와 저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아버지도 요양원에 계시고 어머니마저 상태가 안 좋으니 저 역시 시설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긴 하지만 저 혼자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시설에 입소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형은 저를 부탁까지 하고 있는데요. 견디다 못해 현재는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형은 제가 집을 나오자마자 바로 어머니를 요양원에 입소시켰는데요. 형이 이렇게까지 저를 시설에 보내려 하는 이유는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명의의 시가 3, 4억인 집을 본인 명의로 바꾸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집에 대해 제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까요? 사실 마땅한 수입도 없기 때문에 이 집이라도 있어야 강제 입소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예, 김여은 변호사님, 이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할 때 장애인 본인의 동의 없이도 이게 입소가 가능한가요? 네, 입소가 가능하면 큰일 나겠죠. 그것은 일종의 감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사실상 이런 일이 완전히 없다고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서비스 신청권자의 그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또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여러 절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시설 서비스 신청권자의 그 친족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적격성 심사 여부는 당연히 통과가 될 것이고요. 또 이용계약 체결 같은 경우에는 신청권자가 대리해서 체결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장애인 본인의 그 의사에 의하지 않고 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라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지금 현재 그 위헌인지 아닌지가 판결 받아야 되는 내용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인데, 정신보건법에는 2명의 보호자와 그리고 1명의 의사의 소견서, 이것만 있으면 6개월까지 일단은 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본인의 동의가 없이 바로 어떤 병원이라는 일종의 시설 역할을 하는 곳에 입소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자, 우리 사연의 경우를 보면 지금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형이 자신의 명의로 바꾸려 한다 이런 염려를 하고 계시고, 또 이 집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사례자가 좀 할 수 없느냐 뭐 이런 재산권 행사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김 변호사님,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이 형제들이 이렇게 자기 맘대로 다른 곳으로 처분한다던가 그런 것은 지금 법률상 가능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라 함은 부동산으로 해결이 되는데, 부동산에 해당이 되는데, 부동산의 소유 관계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등기에 의해서만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을 처분한다던가 할 때는 당연히 그 등기 명의자가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의사와 그다음에
그 여러 법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서류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형 또는 살해자가 본인의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그런 게 가능하려고 한다면 어머니 명의의 이 재산을 뭐 여러 법률행위의 형태를 통해서 본인들이 그 공동 명의로 한다든지 해서 그 범위 내에서, 그 지분 범위 내에서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임의로 내가 어머니 자식이니까 어머니 재산에 대해서 내가 뭐 손을 뻗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살해 주인공까지 뭐 입소를 요양원에 간다든가 시설에 들어간다든가 하면 그 어머니가 지금 치매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치매 상태를 이용해서 뭐 재산을 처분한다든가 이럴 염려가 좀 있지 않나요? 예, 실제로 그런 거를 악용하는 경우는 있기는 하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예를 들어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망 신고를 하기 전에 아버지 이제 생존해 있는 걸로 관공서에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뭐 위임장 받아서 미리 인감증명을 떠놓는다거나 해서 사망 신고하기 전에 그 인감증명을 통해서 뭐 이렇게 재산을 처분한다던가 하는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사건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사례에 나온 이 사실관계만 놓고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해결되긴 좀 해석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 이외에는 별도로 재산권을 행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지금 이게 형이 장애인 동생을 폭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접근을 막는다든가 뭐 이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예.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사유로 이런 이제 그 특정한 사람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제도가 있어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도 접근 자체를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형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구타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이 접근을 하면 이제 폭행이 있으면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신다든지 저희 같은 인권센터에 요청을 하셔서 좀 적극 대응을 하셔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살해자의 지금 생계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좀 수입이 없다고 하시는데 뭐 이 기초 생활수급 대상자가 되거나 뭐 아니면 장애인에 따른 어떤 수당을 받거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어머니의 집이 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지금 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안 돼 있으신 상황 같은데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그 시군구청을 통해서 이런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준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요건을 갖추셔야 돼요. 하나는 부양 의무자가 있거나 부양 능력이 그러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부양 의무자가 아예 없는 경우, 이런 부양 의무에 대한 기준이 충족이 돼야 되고요. 하나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요건을 다 갖추어야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뭐 소득 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이래가지고 저같이 숫자에 약한 사람들은 저한테 이제 이걸 하라고 하면은 머리에 쥐날 정도로 많이 복잡하고요. 들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몸이 불편한 주인공이 혼자서는 좀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예, 저도 사례를 봤지만 홀로 계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지지 체계가 없다는 얘기죠. 본인을 지지할 만한 어떤 사람들이나 기관들이 없어서 또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권익공호기관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인권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조언도 받으시고 때로는 실제로 현장에 인권센터 직원이 개입을 해서 뭐 이런 형님을 직접 만나보고 뭐 경고를 한다든지 의외로 이런 경우에 어떤 가해자 측에 뭐 경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만 해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가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뇌병변장애 1급이시기 때문에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지원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역의 자립생활센터하고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데요. 활동보조인이 또 이분의 지지자, 옹호자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자립생활센터를 통해서 동료들의 상담을 받는다든지, 많이 친구를 사귄다든지 하면 본인의 어떤 뭐 자아 존중감도 많이 높아지실 것 같고, 그럼으로써 해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여러 단체, 기관들이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여러분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 어려운 법률 상식에 고민하셨나요? 이성환 변호사. 안방으로 찾아가는 개인 변호사. 고수의 똑똑한 법률 정보. 자,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저는 작은 비누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방 직원 중에는 손재주가 좋은 장애인 직원이 몇 분 있는데요. 그중 지적장애 2급의 30대 남자 직원은 5년째 저와 함께 일하며 제 동생처럼 느껴지는 직원입니다. 이 직원에게는 많진 않지만 매달 1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우연히 직원의 통장을 보게 됐는데 잔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직원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고 친척도 없으며 혈육이라고는 남동생뿐인 걸로 아는데요. 아무래도 상황이 걱정돼 좀 알아봤더니 동생이 수년간 직원의 돈을 갈취해 본인의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해온 것 같습니다. 월급이 나오면 5만 원만 이 직원에게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다 가져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직원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었고 카드 빚까지 생긴 상태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저는 직원의 급여를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기 시작했고 카드도 모두 막아놓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돌아가신 부친의 유산인 4층 주택을 팔겠다며 부동산에 내놓았는데요. 이후로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있으며 집을 찾아가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괜한 일을 한 건지 이러다 저희 직원이 아버지의 유산까지 동생에게 뺏기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가족도 아니고 보호자도 아니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에도 한계가 많은데요. 제발 저희 직원을 도와주세요. 예, 장애인 직원의 억울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아무리 이 형제라고 해도 이 돈을 이렇게 마음대로 갈취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물론입니다. 형제일수록 더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동생이 장애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동생이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형이 다 유흥비로 탕진한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대목에서 법률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형제 간에, 그냥 이런 가족 간에 일어나고 있는 재산 범죄에 대해서 우리 형법은 그냥 가족이 아닌 일면식도 없는 사람 간의 관계보다는 조금 더 완화돼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친족 상도례가 바로 그것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이나 동거 가족, 또 그 배우자 간에서 원래 뭐 절도나 이런 게 있으면 아예 처벌을 하지 않아요. 형이 면제되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친족 간일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해야지만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사기관에서. 그만큼 가족 간에 일어나는 범죄, 그러니까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좀 가족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좀 권장되는 식으로 형법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기죄라던가 강도죄라던가 횡령죄라던가 이런 것에도 다 적용이 되고요. 다만 작물죄의 경우에는 조금 그 요건이 다르긴 한데 이 사안은 뭐 작물죄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제가 안타까운 지점은 바로 이런 사건에서, 그러니까 비장애인 형제 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형법에 이런 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저도 어느 정도 납득은 가지만 장애인일 경우에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서 본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데 상당히 제약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무조건 친족 상도례를 적용해서 형을 면제시킨다던가
뭐 고소가 있어야지 개입할 수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좀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게 친족, 그러니까 친형제이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될 가능성도 꽤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참고로 장애인 복지법에는 그 장애인을 이용해서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 사안에서 동생이 벌어온 돈을 형이 부적절하게 가져가서 유흥비로 탕진한 것이지 이것을 동생인 장애인을 이용해서 영리행위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동생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는지 좀 이게 걱정이 되는데 김 변호사님 좀 어떤가요? 네, 지금 이 사안에서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사실상 공동상속을 받은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이야기가 지금 뭐 나오지 않아서 이럴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그 형과 동생이 1대1로 그러니까 똑같이 50대 50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상속해 넣어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이 공동상속 이후에 많은 분들이 공동상속 등기는 안 해놓으시거든요. 근데 등기를 만약에 공동상속으로 해놓으셨다면 그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을 통해서 내가 단독으로 처분권이 있다라는 것을 그 형이 스스로 입증하지 않는 한 형 맘대로 이거를 팔 수는 없게 원천적으로 좀 차단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 공동상속 등기가.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서는 빨리 공동상속 등기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팔려면은 인감증명서 같은 게 필요한데, 내 인감증명서는 나 이외에는 누구도 떼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감증명법에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아가셔서 제 인감증명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인감증명서만큼은 특별히 저 스스로만 떼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미리 청구를 하시면 다른 사람이 위임장을 가져와도 인감증명서 뗄 수 없으니까 걱정이 되시면 일단 임시 방편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의 단독 처분을 막기 위해서 속히 공동상속 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아버님 유산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드빚이 문제인데 지금 이 명의자인 장애인이 사용한 게 아니라 동생이 사용한 카드 빚이에요. 자, 이 빚을 우리 장애인이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 예, 신용카드 범죄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장애인분들의 장애를 이용해서 명의를 도용해서 카드를 발급받는 일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발급 시 이 장애인분이 직접 가셔서 발급을 하셨는지 아니면 신분증을 도용해서 발급을 했는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만약에 이 장애인분하고 관계없이 이 사람이 직접 이제 장애인을 이용하는 사람이 가서 명의를 도용해서 카드를 발급받은 거라고 하면 실제로 장애인이 카드를 발급받았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카드사에서는 전화상으로 목소리 확인도 하고 있고 카드 발급 신청서를 쓸 때 서명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적이라든지 목소리가 맞는지 만약에 그게 장애인분이 아니고 이용한 사람의 것이라고 하면 이 카드 발급은 애초에 이 장애인분이 한 것이 아니고 이 장애를 이용하는 사람이 카드사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분이 카드빚을 갚을 필요는 없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장애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실제로 서명하게 하고 옆에서 이제 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서류에 서명을 하게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어려워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분의 장애인분의 어떤 의사 능력이라든지 이 계약을 잘 알고 체결했는지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등을 따져봐서 이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였다는 점을 주장하든지 소송상으로 주장해야 하거나 이러한 좀 어려운 해결 방안이 좀 남아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진정한 의사로 발급을 받으셨다고 해도 사용 자체를 이용한 사람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로 다시 구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 자, 이 장애가 지금 지적 장애이다 보니까 이 판단이나 의사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좀 미흡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애 앞으로가 또 문제인데요. 이 앞으로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말란 법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다른 가족도 없고 유일한 가족인 동생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사람인 상황입니다. 자, 혹시 지금 사연을 주신 사장님이 어떤 후견인이 된다든가 하는 뭐 어떤
좀 직접적인 도움을 주거나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제도가 있을까요? 네. 그 후견과 관련해서도 사건이 터지면 특히 의사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에 뭐 제약이 있다라고 보이시는 분들이 그런 걸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존의 한정치산 제도와 금치산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가 2013년 7월부터 성년 후견 제도를 도입해서 민법이 개정돼서 성년 후견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년 후견 제도는 성년 후견, 특정 후견, 한정 후견으로 나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쉽게 너무 뭐 말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기존의 금치산자 제도가 아마 성년 후견 제도랑 거의 비슷하게 전반적인 내용을 다 좀 제한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고 한정치산 제도가 한정 후견이나 특정 후견으로 좀 나뉘어서 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장애인 권익 옹호 일을 하는 직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의사 결정을 조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짜여져야지 어떤 장애인의 의사 결정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짜여져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장애인은 자기가 의사결정권,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있고 그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존중되는 방향으로 선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좀 너무 의사결정의 대체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후견인 제도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훈련되고 교육받은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조력하는 방향으로 도와주실 만한 공공후견인들을 선임을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하고 그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후견인을 배치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연의 선생님께서 후견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어려우시다면 그 공공후견 제도를 통해서 좀 이분의 의사결정을 조력하는 쪽으로 도와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애인 직원을 친동생처럼 여겨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주고 보호해주려고 하는 사장님의 마음이 연말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연말이 되면 특유의 설레임, 또 아쉬움 이런 것들이 공존하게 되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라 또 이웃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그 고독하게 혼자 계시다가 사망하시는 노인분들이라던가 또 장애인분들의 뉴스를 종종 접하는데요. 그 추운 겨울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장애인 시설이나 복지관에서도 장애인분들이 그 공연 같은 걸 많이 하십니다. 연말 기념 합창대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연극도 하시고 하시는데요. 한번 주변의 장애인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서 그런 공연이나 연극 같은 것도 한번 관람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을 베푸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의 고민 사연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사연을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TV 법률 상담소 많이 잊지 말고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김강원 팀장님, 김예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